근데 어쨌든 약간 이 포맷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여기도 뭐 밝히고 있지만 기남이부터 요새까지 어떻게 이 남성성이 좀 그 한국 사회 안에서 이렇게 좀 형성돼 왔는가를 좀 우리 그 많이들 쓰는 여기 나와있던 팩트를 좀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쓰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는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다루고 계셔가지고 네,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책을 샀으나 못 읽으신 분도 있고 책을 아예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뭐 따로 읽으시더라도 그 말씀하신 것들은 조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네네. 약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차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 읽은 사람들이 한번 그 한 파트씩이라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뭐 혹시 그 예 작가님이 예. 뭐 서문이라거나 첫 네네. 파트에서 조금 이렇게 풀뜻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또 다른 아. 분이 받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서문에서는 그냥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작가의 동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를 좀 전체적으로 좀 다뤄주시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장에서는 그 문제적 남자라고 해서 그 남자들의 문제점에 있어서 좀 일단 자극적인 말들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극적인 말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아니 자극적이라고도 예. 지난번에 또 자극적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자극적이라고 느끼세요? 그러면? 그냥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는 팩트라고 뒤에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팩트적으로 좀 많이 좀 수치라든지 뭐 이런 그 변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다 보니까 단어들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아, 표현이 조금 뭔가 네. 아니면 거칠었다 아니면 그러니까 팩트적으로 밑에 밑받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어 하나를 제시할 때마다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좀 뒷받침이 딱 되는데 딱 얘기해주니까 뭔가 네. 책을 되게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귀남이 얘기할 때 처음에 원래 뭔지 아셨어요? 저는 못 알아들었죠. 저는 드라마를 봤으니까요. 모르죠?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정우 씨도 모르세요? 오늘 여기서 들었어요. 아까 물어봐가지고. 아 진짜? 책에서 처음 들었어요. 나는 왜 알지? 그리고 막 이렇게 자극적인 말 중 식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 뭐 이런 식까지 나오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나 이런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윗세대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1장에서는 좀 자극적인 말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뒤에 뭐 2장, 3장의 내용을 조금 더 궁금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입장의 흐름이 약간 약간 제 지금 구분해서 안 읽어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끝나죠? 52쪽. 네. 여기서는 약간 구체적인 뭔가 역사를 직접 부른 것보다는 좀 뭔가 데이터 같은 거를 조금씩 제시하는 약간 파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형님 우리가 이 앞에 책을 조금 읽은 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니까 네,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젠더 사이. 네, 그 부분도 있었죠. 그 뭔가 제 나이대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요? 20대에서 29세가 남자가 45만 명이 더 많다고. 그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좀 성비가 달랐어요? 뭐 초등학교 때나? 아니요, 근데 저는 그냥 인구가 많을 때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냥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라 성비는 기억나지 않고 성비라는 게 뭐 남고를 가면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그렇죠. 또 뭐 초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도 과에 따라서 그 과에 따라 문제니까 사실 전반적인 사회에서의 성비를 체감하기 좀
근데 초등학교 교실에서 뭐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앉는데 뭐 그게 수가 안 맞아가지고 남자끼리 앉은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었다 이런 기억은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도 많았어요. 아 여자도 많았어요. 그러면 또 그 동네마다 그 좀 지- 그 다르니까. 지역별 저희 동네가 진짜 아마 그 해운대 괜찮았고. 신도시 흔히 말하는 중산층 도시여서 좀 젠더 사이드가 덜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학교 다닐 때 그 남녀 이렇게 짝꿍 이렇게들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뭐 모든 학년이 그랬던 건 아닌데 뭐 그 담임 선생님의 성향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좀 달라. 짝을 뭐 섞기도 하고 여자 선생들은 좀 섞어서 했던 것 같고 여자 학생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이렇게 자리를 그냥 남자들은 다 밖에 있고 여학생들이 다 앉아 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앉아. 맞아. 뭐 이랬던 경우도 진짜? 있었고. 네. 그 약간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그런 식이 짝짓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 나도 애들 다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있으면 이제 뒤에 가서 딱 맞아요. 눈 뜨면 그 좀 옆에 인기 없는 애들은 그거 되게 상처받잖아요 그거. 그렇죠. 서로 안 그리고- 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로 제비뽑기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1번, 1번, 2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선착순으로 했어요. 아침에 오는 순서대로. 아 자리가 없는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이 그냥 근데- 앉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남자 애들이랑 같이 앉으려고 했던 노력이 기억이 나네요. 아 약간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 네.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저는 네.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아. 어떻게든 남자 짝지랑 앉으려고 했던 게 후회되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이제 짝꿍이 여자였는데 걔 얼굴이라는 거 전혀 생각 안 나는데 엄청 스킨십을 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늘 안 하셨어요? 네,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렇게 선 긋고 있었는데. 아니 막 이렇게 뭐 서로 막 팔을 만지고 막 이런 기억이 있는데 좀 특별한 관계 같아요. 저는 그런 저학년 게 때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 특별히 저한테 기억이 남아 있는 건 아닌데 그 어떤 그것만 남아 있어요. 스킨십. 이름이랑 이거 했던 기억.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특이했어요. 이슬이라고. 아. 이슬님. 두 글자. 나중에 가서 이 검색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만약에 첫사랑이 이러면 그렇겠지. 그러려 하는데 서치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학년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저학년 때는 조금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앉고 싶은 애 앉게 했는데 약간 마지막에 남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책상이 좀 좁았는데 너무 싫었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앉혀놓으면 중간에 자를 가지고 막 재가지고 중간에 선을 티 나면 끄고 이 넘어가면 이제 소유국 그게 거의 뺏긴다고 대부분 그래가지고 공적인 부분이 되게 막 신경절 그게 그때 그 저학년들 혹은 아이들의 그런 심리는 뭐였을까요? 근데 그게-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그때 뭔가 남녀 그 7세 부동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 어릴 때만 해도 뭔가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뭐 하려고 하면은 쟤 뭔가 좀 이상하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되게 놀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남자애랑 앉고 그쵸. 싶어 해야지 이게 좀 정상적인 거고 아니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그리고 좀 주위에서 놀리는 친구들도 꽤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요즘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요즘 요즘은 진짜 유치원에서도 나랑 사귈래? 뭐 이런 거를 한다거나. 애인이 있어요. 그 혹시 조카 없으세요? 조카는 없어요. 저 조카 너무 어려가지고 듣진 못했는데 자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 덜 하시더라고요. 뭐 이번에 몇 번째 뭐 여자친구를 유치원생인데 뭐 사겠다거나. 난 유치원은 차라리 더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생 때 결국에는 욕망으로는 여자를 원하는 순간들을 확인하게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배구 같은 거 할 때 여자가 뒤에 있고 남자들이 피구 같은 거 할 때 남자들이 앞에서 공을 맞거나 잡는 역할을 해갖고 짝을 지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가 이 여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약간 웃는데 그게 이제 오 말 하는데 그게 약간 부러움이 섞인 비난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약간 안 되는 그런 규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그 남자 뭐 어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는 잘 없지 않았어요? 막.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 남자들도 사실은 그걸 바라는데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손 닿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뭐 눈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어색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속마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화적으로 그런 걸 대놓고 약간 하면 안 된다는 문화인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게가 좀 덜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그 사춘기는 점점 앞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2학년들도 사춘기를 겪는다고 하니까 이게 성 정체성이라고 해야지 그게 좀 더 일찍 성숙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표현하게 되고. 근데 그게 뭐 성적으로 섹슈얼한 그런 그런 게 개념이 아니고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 반에 3, 4학년 애들 11명인데 맞다. 학기 초에 6명이 연애를 기니까. 했어요. 이 안에서 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학년하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그게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한 애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애들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그렇겠죠. 너 누가 조금만 좋아하는 것 같으면 받아줘 하고 뭐 사겨라 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막 이게 들어가면 오히려 거꾸로 약간 뭐 그게 역으로 이제 돼버렸네 어떤 뭔가. 권력이네요. 그게 유행. 그게 이제 왠지 남들 할 때 같이 못하면 좀 뒤처지는 뭔가 문제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점점점점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 동성 사이에 인기 있는 거를 그래도 좀 지향했다면은 지금은 좀 그렇지 않고 다 좀 어디 가나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조금 그 다들 원하니까. 그렇죠. 중심이 되고 싶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더라도 화장들은 어느 정도 조금 다 하니까 예. 자기가 어떻게 꾸며야 될지도 알고 이제 TV 대중매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도 접한 기회도 많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좀 너무 좀 새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사귄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개념은 정말 저하고는 관계없는 주변에도 많이 없었고 약간 그래서 진짜 좀 그건 나이가 들어서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일찍 뭐 이렇게 늘 뭐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도 안 하셨나 보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선구자였는데 저는 처음 여자친구를 중학교 6학년 때 사귀었거든요. 초6 때. 시대를 앞서가셨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거의 학교에 커플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뭐 세 커플 그 전체 학교 통틀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학생이셨나봐요 그때. 그러니까 원래는 조용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되게 매달되는 중심이 돼서 공개 연애를 약간 하면서 그 기념일마다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 빼빼로데이 이런 뭐 거 안 해주냐. 애들 당연히 다 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그렇죠. 이거 소문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한 커플이 생기면 이 반 전체가 동급생 여기에만 집중되고 이러니까 그거죠 이제 교실 안에서 우결을 보는 거지 걔들은. 그렇죠. 재밌겠어. 돌아간다면 그렇죠.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여기 근데 생각보다 이 귀남이 이 드라마를 되게 중요하게 좀 다루는 것 같은데 여기 일장이 보기도 조금 그렇고. 세요. 예. 근데 확실히 이 사실 근데 귀남이가 재밌는 게 제목 자체가 귀한 남자 이런 뜻이잖아요. 귀남이가 그 실제 드라마에서도 그 쌍둥이인데 선생님 보셔서 아시잖아요. 쌍둥이인데 그 딸은 이제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그 뒷바라지 하는 스토리로 내몰리고 이제 아들은 귀하게 자라는데 이 책이 얘기한 것 있는 것처럼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뭔가 달성되지 못한 어떤 이상형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일장에 참 공들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정말. 역시 뭐든 드라마도 첫 해서 그러니까 결정이 난다더라고요. 확 질러버리고 그에 비해 2장은 조금 루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장에서 좀 놀랬던 거는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제3세계 국가에서 그렇게 인구 비율이나 이런 거가 결국은 그러니까 경제 원조를 받으려면은 이제 서방 세계에서 이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서방 세계가 개입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성비 차이라거나 근데 그 성비 차이가 지금 같은 어떤 상황과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그런 생각 저는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제가 이 책 보기 전에는 그냥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이제 여아 낙태, 여아 살해를 하고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국가의 인구 정책 또 그 앞에는 뭔가 경제적인 원조를 위해서 그 중국도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되게 네.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페이스북에 한번 제가 사진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통영에 뭐 마을 자료 조사하러 이제 갔다가 본 자료가 이제 새마을 부녀의 카드인데 그 카드에 보면 이제 그 여성의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뭐 이제 그때 한창 인구 억제를 할 때니까 이제 인구 그 피임을 쉽게 말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뭐 그래서 뭐 콘돔을 쓰는지 아니면 뭐 또 여성용 무슨 시술을 해가지고 뭐 하는지 그런 걸 되게 상세하게 체크를 하게 했고 그래서 뭐 또 무슨 교육도 이렇게 마을 단위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와 관련한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거를 일일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정보도 어느 정도 가려진 정보도 있고 하겠지만 되게 이렇게 진짜 그 카드만 딱 봐도 정말 이제 굉장히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를 국가에서 조율하려고 하고 그것을 마을 단위별로 그때 새마을 부녀회 그때는 이제 새마을 조직이 곳곳에 농촌에 곳곳에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됐구나라는 게 딱 보이니까 되게 소름 끼치기도 하고 이게 진짜 막 그냥 이렇게 책으로 문장으로 읽는 때하고 그 생생한 자료를 딱 눈으로 봤을 때 그건 또 달랐어요 느낌이. 그 생각보다 우리가 나는 그냥 뭐 한 명만 나 잘 길러야지 뭐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면 그 벗어나기 힘들지 않나. 주변에도 저는 뭐 자녀 3명 있는 분이 뭐 자녀 있는 분 자체도 많이 없지만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사촌 중에서는 또 3남매는 있거든요. 제 또래 같은 경우만 해도. 근데 약간 별로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딱 이상적인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세 명이나 셋보다 적으면 요즘은 그런 좀 젊은 층은 그런 게 있겠지만 하여튼 예전에는 이런 분들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뭐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일단 뭐 미혼 별로 안 좋아하고 미혼이면 뭐 썸씽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고 기혼에 썸씽이 있어야지 그 다음도 있지. 자녀가 적어도 셋 정도 그게 일종의 문화예요. 그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도 초빙을 할 때 그런 게 하나의 이제 목사 초빙할 때 예, 그렇죠. 진짜 여러 가지 것 중에 고려 그러니까 이게 딱 볼 때 저 집은 어떤 단란한 어떤 가정의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집이구나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큰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뭐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이 독신이다 이러면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지. 가족이 그 목사의 스펙인 거죠. 네, 그렇죠.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뭔가 하나씩 빠지면 이제 좀 부족한 사람인 걸로. 근데 그러지 뭐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제 그 정상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그 큰 교회에 청빙되는 건 어렵죠. 자기가 개척을 하든지 멘탈을 자기가 이제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러니까 채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뭐 옛날부터. 근데 거기도 취직하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목사들도. 지금은 그렇죠. 너무 신학생들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운전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잡일을 다 이렇게. 본인이 자녀들이 많고 이렇게 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했을 때 신뢰성이 이게 들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근데 실제로 제 그 대학 후배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걔 뭐 그런 식의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근데 이제 걔는 그냥 그 교회 신도가 아니고 딱 목사 딸
로서 행동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스탠다드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뭐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맨날 그 어머니가 드레스 같은 거 입혀서 항상 교회 보내고. 근데 걔는 그래도 잘 컸더라고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도 다행히. 그러게요. 잘 근데 이겨냈네. 와 보통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부담감이.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있었던 교회는 그 교회 청빙이 되려면 그게 그러니까 몇 대째 목사를 배출한 집안이냐도 따져요. 아. 그래서 뭐 3대째가 안 되면 아예 지원 서류를 서류도 안 받아주는 뼛속까지 목사여야지 된다. 대대로 이제 그런 왕왕. 이상한 뭐 마치 신라 시대 때 뭐 성골 진골을 나누는 여다기를 그 구분하네. 같은 그런 게 하여튼 그 있는 거죠. 그것도 진짜 그거네요. 카르텔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카르텔 맞아. 저는 근데 그 어릴 때 교육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그 느꼈던 게 어릴 때 교과서 같은 데서 사회책 공부하면 아기를 많이 낳는 나라는 후진 나라다라는 교육을 되게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중국이나 인도나 그래서 되게 못 사는 나라들 막 사진 보여주면 엄마 한 명인데 아기들이 막 대여섯 명씩 이렇게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이 사람들이 후진국인 이유는 아기를 많이 낳아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그럼- 이런 이미지는 있어. 그러니까 좀 뭔가 절제 못하는 네. 사람이라는 행동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있다고. 나서. 문명국이 아니어서 좀 그런 피임도 못 할 줄 모르고 좀 그런 가족 계획을 이런 거 못 세우기 때문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저 나라들이 계속 또 이렇게 후진 거다. 제국주의 시선이죠, 그냥. 예, 그렇죠. 그런 거를 어릴 때 되게 많이 교육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그냥 아기를 많이 가지면 약간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저희 가게에 이제 물건을 가져다 주시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딱 보시더니 딱 봐도 아기 많게 생겼네 이렇게 비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런 막일이나 하는 거 보니까 가족 계획도 없이 막 아기 4-5명씩 낳아서 키우는 그런 사람일 거다. 라고 그 자연스럽게 그걸로 비하를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요? 아니 이제 저한테 교육하고 나서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게 되게 오랫동안 잘 작용하고 있었다고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 경제 지표가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거는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뭔가 아닐수록 뭐 그런 식. 근데 사실 그 시선이 과거에 그 서구 열강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게으르고 뭐 이런 그 문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민족에게 이제 그런 시선을 드러냈던 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같은 기준으로 하면 돈 없으면 애도 못 낳는데 뭐. 그렇죠. 안 그래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아기가 많으니까 돈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오히려 잘 안 생기고. 무잘라고 났노.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인식은 망가진 것 같아요. 표현 찰진데. 그렇군요. 그러면 1장 지금 얘기를 좀 하는 중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뭐 학업 성취도 얘기도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성이 우월하다.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그 뭐죠? 이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또 여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 여학생이 좀 많은 경우들을 전 좀 봤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쟤네들이 정말 그 깍쟁이 같이 열심히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실제로 우리가 취업률이라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게 여성이라고 봤을 때는 뭐라도 더 해놓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독한 것들 약간 이렇게 또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버리면은. 그 수학이나 과학은 뭐 남자들이 잘하고 암기 과목은 여자들이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뛰어나. 근데 그게 되게 편견처럼 해가지고 저도 고등학생 때 뭐 이렇게 선택 과목 같은 거 이렇게 정할 때, 그러니까 그 평소에 하는 거하고 다른 선택을 하면 담임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보통 생물을 선택하거나 뭐 아니면
뭐 지구과학 정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물리를 선택한다든지 화학을 선택한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네가 이거 잘할 수 있나 이러면서 막 그런 그게 되게 그 기억이 또 되게 그런 그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그런 거 딱 집단으로 그냥 보는 거죠. 여자들은 이걸 못해, 뭐 남자들은 이걸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남학교 같은 경우는 이과반이 좀 더 많고 여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반이 더 많은데 이제 여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이공계열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정말 관심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과 선택을 하면은 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교무실 따라와봐라.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몰고 가는 게 있는 게 저는 진짜 이과니 문과니 뭐 아무데도 관심이 없던 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 다 이과를 선택하니까 이과를 선택한 거거든요. 남자는 이과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남자 저는 저희도 들었거든요. 반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취직 잘하려면 이과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심지어 담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취직은 돈과 연결돼 있는 말이니까 어느 정도 뭐 일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하고 기술, 바로 연결이 된 뭐 이과 쪽이 아무래도 설무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직업이 어떻게든 그 직업이 많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성들도 차라리 이공계열과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여성들은 취업 쪽으로 취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죠.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적당히 사회생활 조금 하다가 결혼하고 그렇지. 집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 친구들이 이과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문과가 필요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뭐 대학에도 대학에서도 그렇고 어찌 보면 대학에서도 또 인문대학 이런 걸 통폐합한다거나 그쵸.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여성들이 많이 가는 쪽이 문과다 보니까 더더욱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사회학과 졸업했는데 전 원래 이제 1학년 때는 공대를 있다가 옮겼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저 완전 성비가 이제 뒤집히잖아요. 저는 저희 그 공대 있을 때는 그 분반이 8개고 전체 1학년이 420명인데 그 중에 30명만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반에도 여학생 몇 명밖에 없었는데 딱 갔더니 이제 막 그냥 이렇게 교실이 이제 강의하기 전에 그렇게 시끄러운 거를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저는. 공대 있을 때는 조용해요. 그냥 서로 서먹서먹하고 이러니까 조용하고 그냥 들어오면 그냥 수업하고 그냥 끝나도 조용히 가는데 수업 시작하기는 엄청 시끄러운 게는 너무 처음에 그것 때문에 좀 놀랬었거든요. 대화도 많이 하고 대화 없거든요. 공대에는 그냥 조용히 목적이 가면서만.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애들 같은 경우도 그때는 선호가 없을 때인데도 어떤 분위기적으로 뭔가 이런 남성이면 이쪽, 여성이면 이쪽 이런 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린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에 이렇게 갇혀서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장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딴 얘기지만 여기 보면 좀 근현대사라거나 역사적인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과를 선택해 놓으니까 근현대사를 안 배웠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뭔가 저는 모를 때는 모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뭐 어떤 걸 보다 보면 내가 그 관련된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완전 그냥 이과면은 빡 문과면은 빡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교과서는 뭐 있을지 몰라도 그게 실제로 시험에 입시에는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선택을 일단 학생들이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국사로 선택을 해버리지 뭐 근현대사 골치 아픈 거 뭐 그리고 선생님도 안 가르치고 이러니까 뭐 사실은 거의 뭐 대학 와서도 마찬가지. 배우긴 배우죠 학교에서 문과면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지 않나? 선택 안 하면 안 배워요. 그게 지금 필수로 된지 모르겠는데 국사는 필수로 됐고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국사가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학생들이 당연히 선택 안 하죠. 국사랑 근현대사 둘 다 그러면 선택인 거예요. 그랬어요 그때는. 네 맞아요. 그때 선택이었어. 아 그럼 문과라고 해서 꼭 배운 것도 아니네. 그때 그렇죠. 또 국사는 서울대 가는 애들만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대부분 선택을 잘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는 얘기예요? 거의 뭐 서울대만 유일하게 의무로 봤거든요 국사를 그때. 아.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사 공부하면 야, 아니 왜 국사? 네 진짜로. 너 서울대 못 가는데 국사 공부 왜 하냐. 그래서 아예 근대사 선택하는 애들이 있었죠. 선택을 할 때. 국사를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도 그런 괜히 이렇게 주위에서 야너뭐 나 공무원 준비할 때 한국사 하자. 그때 요즘에는 이제 그때 하잖아요. 그때. 아 들어있죠 거기. 필수죠. 그러면 2장으로 하면은 약간 심심하다고 또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냥 좀 소개를 해주시면. 진화론적으로 뭐 옛날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의 의미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러니까 남성상이 어떻게 보여져 있는지를 조금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힘이 센 남자가 뭐 남성적이었다면 또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은 또 남성적이었다. 이렇게 계속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은 슬슬 넘어가지던데 저는. 그래서 아까 여기 2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여기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코델리아 파인의 젠더 만들어진 성 이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남성은 뭐 여성보다 과학, 수학, 경력, 계급, 높은 권위와 암묵적 연상전도가 강하다고 나타나고 여성은 인문, 교양, 가족과 가정생활, 평등주의, 낮은 권위와 연상전도가 강하다.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가 또 네네네. 여기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학과 의학에서 이제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그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사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뭐 다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뭔가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골상학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민족마다 이렇게 어떤 민족은 열등하고 그게 이제 신체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그렇게 이제 과학과 의학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혀 관계 없는 걸로 네, 밝혀졌는데도 많이들 그런 걸 이제 갖다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어디 강연에서 그 페미니스트 초등 교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기사에선가 강연에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 운동장이라는 공간이 그 남학생에게만 허용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아예 그렇게 돼 있으면은 여학생들도 자기 신체를 뭐 발달시킨다거나 이런 어떤 상상 자체를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은 넓은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운동장인데 그럴 기회가 좀 빼앗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여자애들은 이런 걸 안 어울린다 뭐 라는 인식 때문에. 맞아. 저 어릴 때 그 체육 시간의 풍경을 생각해 보면 거대한 운동장 전체를 축구하는 남자애들이 장악하고 있고 여자애들은 스탠드에 앉아서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체조가 끝나면 분리돼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역할 했거든요. 체육 시간에 이제 이거 하고 있는. 저도 항상 외로운 친구 한 번 데리고 와가지고 한샷도 더 들고. 운동장은 힘으로 차지하는 공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점심시간 때는 뭐 1학년부터 6학년 지금 6학년이 무조건 다 장악해야죠. 그렇죠. 1학년은 쫓아내야죠. 그때 저는 운동장 아예 안 써봤어요. 다녀서. 지금도 변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게. 요즘에 운동장이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강당 있고 강당을 두고 싸움. 저도 그래도 초등학교 너무 그래도 잔디 깔려 있는 운동장은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농구 코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고학년 위주로 다 썼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무력으로 다들.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네. 자원이 그게 안정적인. 그게 여학교들도 그랬던 것 같고 남학교도 그랬던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 자체를 잘 안 쓰고 일단 대신에 뭐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여학생들이 또 많이 가니까 거기 좀 많이 장악해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 여자들이 장악하는 공간도 한국 어느 곳에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남자들 밀어내고 여자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뭐 어떤 노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활동적인 노래 취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힘의 논리로 하는 것 같아서 뭐 힘으로 그러면 남성을 밀어낸다고요? 힘에 놀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모든 여성들이 다 공기놀이를 해야 돼 뭐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공기놀이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뭐 활동적인 거를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 그 집단에서는 그 공간을 여성들이 차지하지 않을까. 초등학생들 여성들이 좀 키가 덩치가 더 있잖아요. 마음 먹으면 남자애들 이렇게 좀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지 않나 싶은데. 초등학생 그런 상상력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여기 나가서 11명과 공을 차야겠다는 상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무리를 이루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느 곳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공간을 장악하는 여성들의 무리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초등학생 정도면 여성들이 좀 큰 것 같아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남자들 물론 덩치들이 생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죠. 있지 않을까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광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어딘가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 보면은 조금 성숙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초등학생 때는 여학생들이 더 남학생들보다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뭐 그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초등학생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뭐 이렇게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뭐 과격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스포츠에 좀 관심이 더 많아. 서로 좀 관심 분야가 좀 달라서 생긴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학교가 4층하고 6층으로 나누는데 4층이 초등학교 공간이고 6층이 중고등학교 공간인데 4층의 초등학교 공간에서는 자유시간이나 뭐 점심시간에 이럴 때 공놀이를 하면 그 남녀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그렇겠지. 공을 쫓고 달려들고 그러다가 몸끼리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안 물러서고 똑같이 놀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건물 딱 6층에 가면 공간 크기는 비슷한데 이제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면 더 이상 실내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음악을 듣고 모여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 가수의 그치. 영상을 보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져 가지고 남자 애들 우르르 그 다음에 여자 애들 우르르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런 되게 육체적인 활동하는 그것 자체가 아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운동장에서 뭐 어떤 성별이 뭘 하고 노는가가 뭐 남녀로 나눠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학고등학교 때 축구 했단 말이에요. 축구 하자는 애가 있고 축구 하는 애들이 있고 하니까 내가 운동장에서 놀 건 축구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여자 학생들이 TV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 열심히 뛰는 걸 보고 축구를 좋아하게 되면은 운동장에서 축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축구를 한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힘 뭐 좋아하는 게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개인의 선택이야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봤을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자애가 뭐 인형놀이가 있고 축구가 있으면 축구를 권장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걔가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물론 뭐 종호 씨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런 개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사회를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여자 축구 TV에 보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남자 축구만 나오잖아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 축구는 남자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 있는 사회라는 거죠. 보면. 지금은 한예종 영화학과로 진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는 되게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인데
그 몸도 더 빠르고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 공도 몸에 잘 붙이고 실제로 체감이 좋았거든요. 얘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진짜 자기 그게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 축구부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학년 때는 그냥 거기서 같이 축구부 활동했는데 이제 조금 학년 높아지면서 계속 축구부 안에서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 축구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남자애들이 우르르 하는 거기에 이제 얘가 여자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옷을 갈아입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남자애들끼리만 있으면 훌렁훌렁 다 갈아입고 뭐 이게 되는데 여자애가 한 명 끼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도 뭐 공간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불편해진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뭐 아이들도 항의하고 또 그 부모들도 뭐 쟤는 좀 안 하게 할 수 없냐 뭐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만뒀어요. 아이고. 예, 그걸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축구공을 안 잡더라고. 예. 그 뭐 저도 사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사실 그 대부분의 이제 저도 프로야구를 보면 남자 스포츠고 뭐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상황에서도 그 야구를 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기사로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에서 뭔가 그리고 그분들 뭐 프로도 아니고 그런데 몇 년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 또 유튜브 보면은 그 야구 일반인들 야구 채널 같은 거 보면 또 여성분들도 나오시던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인데도 저렇게 한다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저런 상황들이 좀 더 많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뭐 좀 운동신경 좋고 하면은 그쪽으로 발달을 시킬 수 있는 옵션이 생길 텐데 그렇게 못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보면 이제 뭐 위인이나 영웅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 근대적 남성성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이제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롤 모델처럼 이제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이제 근대적 남성성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위인전이라는 걸 보통 읽으면 주로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지도자, 그렇죠. 대통령이어도 굳이 루즈벨트, 아니면 처칠 같은 뭐 큰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거나 저는 어릴 때 아빠가 나폴레옹 자서전을 계속 읽혔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어릴 때 아빠가 저 나폴레옹이라 불렀어요. 밖에서. 나폴레옹 같은. 아버님이 많이 좋아하셨네. 네, 나폴레옹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좀 잠을 많이 자보내려면 나폴레옹이 몇 시간 잤는 줄 아나 이렇게. 실제로 그런 말 했어요. 맞죠? 네. 이거 100%거든. 나폴레옹 4시간 잤거든. 나폴레옹 굉장히 싫어했는데. 치즈를 안 잤네. 그렇죠. 말년이 안 좋게 좋죠. 그런데 어쨌든 그 어릴 때 보면 롤 모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롤 모델이라는 게 근데 너무 많이 가셨다 나폴레옹 진짜. 어쨌든 저희가 동생 배우면 히틀러. 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뭔가 전쟁 영웅 딱 여기서 얘기하는 근대적 남성성 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전형적인 근대적 남성성으로 우리를 키우고 싶었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히틀러라고 어쨌든 근데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더라도 큰 스케일로 죽이면 그거는 역사가 된다고 믿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 말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역사가 되긴 하죠. 안 좋은 역사긴 하지만. 근데 역사가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랑 넌 죽여도 돼. 죽일 거면 많이 죽여. 이건 좀 다르니까. 네, 어쨌든 뭐 그 아버지 사랑은 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롤 모델이라는 것도 되게 좀 미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떤 특정인 분들.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이순신이 사실 그 대표적인 한국의 근대적 남성성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희생해서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그래서 그런 다양한 위인들을 요즘 막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여성 독립운동가라든가 아니면 꼭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 발굴해내는 게 지금 그런 근대적 남성성들에서 주입받는 어린 사람들한테는 좀 다른 지금 저희 세대와는 다른 좀 인식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아이들한테 위인이라고 하면 이제 위인전을 보여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위인 입장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이승만도 위인으로 쳤던 그렇죠. 기억이 이승만은 나거든요. 위인이었죠. 예. 이승만 이제- 박사 이러죠. 그렇죠.
김종필도 위인제 나왔어요. 가수요? 네. 그 정치인. 네. 김종필 가수가 있어요? 김종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김종서 나올만하지 김종서 정도. 김종서는 나와도 뭐 요즘에 위인전들 보면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되게 아주 다양하게 그렇죠. 안철수도 있었어 심지어. 안철수 있었죠. 문재인 아니 것도 있고. 그거는 옛날에도 뭐 카네기 뭐 철강원 카네기 그런 뭐 잘 나가는 기업가 뭐 부르주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나 그 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벌써 그 안에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딱 그 범주가 있는 거죠. 아주 남들이 볼 때 뛰어난 업적을 어느 분야든 간에 어쨌든 그걸 독보적인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게 딱 생겨버리니까. 지배자들이죠. 이만. 근데 어릴 때랑 좀 차이가 어릴 때는 위인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다 훌륭하고 진짜 그런 요즘은 사람이 좀 있는데 뭔가 카테고리 아까 말씀하셨던 카테고리별로 되게 그러니까 위인으로 나왔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말 그대로 이분만 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좀 주입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평가가 좀 세분화된 것 같아요. 더 세분하니까. 세분화됐죠. 예를 들면 맹모 삼천지교도 다른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러고 아직도 키리 부인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인 때문에 또 좀 문제 제기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부인이 있대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담론들이 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부모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또 우리 예전에 배운 그대로라면은 똑같이 그런 것들을 사서 또 읽히지 않을까요? 또 만약에 나폴레옹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히틀러를 찾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인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커서 어릴 때는 전혀 모르잖아요. 저 사람들 그냥 그때도 계속 위인으로 존중받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뭐 이순신 장군만 해도 뭐 박정희 정권에서 이렇게 엄청 추앙해서 동상 만들고 했던 분이 있었고 또 군국주의 어떤 그걸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거의 그 전쟁 영웅들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허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근데 모든 위인이 허구 없이는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의 문제라보다는 굳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국가적으로 동상을 세우고 추앙하고 추모하고 충렬사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떤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뭐 불멸의 영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영화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순신은 사실은 최근에 와서의 작품인 거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죽고 나서 또 그 뒤에 그렇게 조선 왕조에서 안 띄우거든요. 어쨌든 왜냐면 국왕이 제일 추앙받아야 될 건데 이순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웅을 만든 어떻게 보면 왕권에 이거에 방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정조 때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좀 추앙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게 이제 무보다 문을 좀 더 그렇죠. 많이 그리고 이제 그 책에도 봤죠. 일제 시대 때 이제 식민지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항일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게 부각되면서 이순신이 또 한 번 조명되고 이걸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박정희 때 가서 이제 그거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뭐 국가적 영웅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기획이죠, 기획. 확실히 그런 그 인물들의 어떤 역사, 그 실제 사실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위인은 선택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선택되는 것도 있고 좀 위로의 역할도 해주는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삶이 힘들었는데 예전에도 역사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에 또 굉장히 대단한 인물들이 누가 있었을까? 그 인물을 토대로 위안을 받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었고. 그런 식으로 위인이 된 인물이 우리 투머치 토커 형님 박찬호 선수 IMF 영웅 아닙니까? 박세리. 진짜 이 야구 게시판 저 형은 까면 안 된다. 그건 힘을 맨날 아침에 진짜 기운이 나잖아. 좀 성공 희망적으로 느껴지고. 선동력. 그러니까 이게 약간 농담이죠. 위인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근데 시기가 한참 지나면 뭔가 그렇게 또 언급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박찬호 같은 사람도. 스토리는 좀 그냥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토리 잘 만드니까 그분이 재밌더라고요. 커커죠. 직업도.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얘기가 이 파트에서 나왔나요? 그 다음 파트구나. 다음 파트에서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리스 조각상에 있는 그 부분을 어떤 특정 뭐 요하임 빈켈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이 이상적인 어떤 것으로 그 뭐 창고에 들어있던 걸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책을 냈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너무 그게 뭔가 익숙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18세기 독일 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책에 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 평소에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가시화되지 않는 이유다. 많은 경우 남성성은 주체화될 필요가 전혀 없다. 주목을 받는 것은 국가의 안전, 기업의 이윤, 가족의 가치, 진정한 종교, 개인의 자유, 국가 간 경쟁, 경제적 효율성, 과학의 진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회의 진보를 이룬다고 하거나 좀 국가적으로 좀 수호하거나 좀 지향해야 될 가치들이 대부분 어떤 남성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깔고 또 만들어질 용어들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말들은 남성이 앞에 굳이 남성이란 말이나 남성성 갖다 붙이지 않아도 이 자체로서 또 남성성의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어서 남성 헤게모니의 작동을 한다. 이게 좀 이 밑에 있는 단어들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좋은 세상이 된다, 세상이 진보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그게 몇 쪽이에요? 81쪽에 뒤쪽이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잘 안 읽히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용어적으로나 여러 가지 개념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인문학적 교양이 있는 독자를 가정해서 쓴 것 같긴 하더라고. 특히 파트 2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사회학과 뭐 별로 배운 건 없지만 안 들어갔으면 헤게모니라거나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죠. 저도 대학 갔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지금은 이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처음. 그래도 여기는 또 철학 전공이시고 네네. 또 역사 전공이시기 때문에 혹시 좀 궁금하신 거나 좀 물어보셔도 종우 씨는 나중에 읽고 혹시 있으시면 저는 여기 2장에서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성성에 있어서 예전부터 이제 나왔던 이미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 이미지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진짜 그러니까 여성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남성상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근육질에 있는 남성들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신의 아이를 좀 더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유전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냥 수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쪽으로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읽었을 때는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남성들이 인기가 그러니까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그 생각도 인기가 왜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리스로 같으면 그런 외형을 가진 남성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거나 또 정치적으로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의미에서 흔히 말하는 남편으로서 간택하기 좋은 조건들을 갖출 확률이 높았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남성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권력 투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결국은 그게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강인함만 가지고 보다는 결국 그게 이제 고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제 고대 전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인기 어떤 여성들이 좀 따르게 되는 좀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동조했다 정도? 그러니까 동조했다. 그 정도까지는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읽었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있어 왔다 거라기보다는 어떤 기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조각상 얘기도 나왔고 그렇게 그 동원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지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를. 근데 그 사람들이 여성이었던 적은 일단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좀 만든 부분은 확실히 그게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아까 데이 씨가 읽은 그 윗부분에 사실 윗단락에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네. 조금 읽어보자면 81페이지입니다. 네.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표방하는 속성들은 모든 남성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남자들에게 모종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큰 불만을 보이지 않는다. 코넬은 그 이유를 가부장적 배당금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이상적인 남성성을 설파하고 그것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 이상에 걸맞지 않는 남자들 역시 반사이익을 본다.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가부장적 배당금 여기서 그거 말고도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아무리 남성 사회에서는 약자라고도 하지만 본인보다 더 약자인 누군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 또 된다고 설명이 있었죠. 네. 어느 부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지배 비용.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 약간 앞으로 가면요 74쪽에 이 남성성에는 하나의 공공연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승인하고 축혀올리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낙인과 배제 그리고 종속이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남자의 이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동성애자, 병자, 유색인종,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려는 여자, 병역 거부자 등의 아웃사이더들이 비난과 차별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 됐다. 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결과만 받아들이면 아,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렇게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지 라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우리가 저도 어릴 때는 누가 이제 따돌림 당하거나 공격받는 거나 뭐 이런 애가 있으면 쟤한테 그럴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꽤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뭐 동조를 했겠죠 저도. 그래서 그것만큼 사실은 굉장히 이 폭력적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럴만 하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겠지. 네. 저도 사실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뚱뚱한 외모를 이유로 공격을 당한 입장에서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